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깔끔하게 정리한 그 국회 답변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이 원전 수사, 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왔던 부분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여당, 야당 의원 모두 또 원전에 관계되는 많은 전문가들과도 얘기를 하면 가장 의문이 되는 부분, 문재인 정부의 저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표방을 했습니다. 또 선거 공약으로도 내걸었고요.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명박 정부 때 이 원전의 비중, 우리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원전의 비중을 70%까지, 지금 한 30% 미만인 것을 70%까지 올리겠다라는 정책을 세웠죠. 그것을 좀 조정하겠다. 친환경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부분의 비중을 높이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요, 이 완전히 원전을 벗어나는, 완전히 원전을 없애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첫 케이스가 이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그 다음 지금 영광 3호기, 4호기가 공사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천억, 수조 원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이러는 데는 과연 정말 에너지 수급 정책뿐이냐, 아니면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요, 이 에너지 수급 전체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서 원전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원전 전문가를 비롯해서 정치권의 많은 분들이,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깔끔하게 드러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원장이 각종 여당이 질문하는 것에서 오늘 국회에서 깔끔하게 답변을 해서 원전 수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감을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자연히 국정 현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그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이 원전 수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최재형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자신과 이 감사위원들이 모두 합의하에 검찰에 7전 쪽에 달하는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게 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감사위원들과 자신들이 합의한 것이었다. 그 다음 또 여당에서 문제가 삼는 지난달 22일이었죠. 이 야당이 이 고발을 하고, 이 원전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감사원이 자료를 보내는 게 꼭 같이 검찰에 보내는 게 왜 같은 22일이냐,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 이틀 전인 20일 감사 자료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이거 검찰에다가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느냐? 아니죠. 감사원이 이 같은 감사 자료를 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야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이 하지 않았다면 시민단체가 했겠죠. 억지라는 거고요. 7천 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감사 자료를 본 검찰의 반응이 나왔죠. 이 분량보다 그 내용, 형식이 더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두서없이 나열된 게 아니라 정말 법조인들이 보면 간단하게 참고될 만한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 정말 적용할 법리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원장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 이 감사원 자료에는요, 또 산자부 간부들이 감사에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기록도 다 나와 있다. 무려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폐기하고 또 감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대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 재밌는 건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죠. 그 담당 과장이 2018년에 월성원전 1호기는 한시적으로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경제적으로나 또 안전성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담당 과장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건의죠. 한시적으로는 가동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데 그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라 했던 부분도 그 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감사 자료를 검찰에 보내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감사 자료를 또 받고요, 그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또 추미애가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2, 3년 전에 한 3번 정도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 강원전이 논란이 됐죠. 예, 그때도 여야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는 수사를 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죠. 그때는 정말 정책적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죠. 저도 기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를 착수하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버렸죠. 이건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가 그렇느니, 지금 현재 정치 분위기가 어떻느니, 업무다, 정권 흔들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설득력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추미애는 그 조국 사건까지 끌어왔어요. 이 원전 수사 조국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
정치 공세를 한다. 이게 왜 권력형 비리냐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의 역할이 들어간 것은 인정을 하죠. 조국 사건도 그렇고 원전 사건도 그렇고요. 권력의 역할이 들어간 만큼 자, 결국은 KBS 청소 노동자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KBS 비즈니스 회사 측에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서 고용 안정화 좀 해주고 누구 뭔가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가 잘 답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거쳐야 했는데 10월 6일에는 그 분노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청소 노동자들이 KBS 본사에서 삭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삭발 기자회견 영상 꼭 보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자, 결국에는 교섭에 나섰습니다. KBS 비즈니스 10월 22일에 교섭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정규직화는 못해주겠고 계약기간 1년을 3년으로 해주겠다. 뭐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55세 이상인데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현행법 단기간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르면은 계약직을 2년 정도 썼으면 그 2년 이후부터는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 중 하나가 뭐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자, 이분들이 만 55세 이상이거든요. 이 고령자들을 계약할 때는 단기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고령자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잘 안 쓰고 싶어 하는데 고령자들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단기 계약도 해주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돈 아끼려고 정규직화 안 해주려고 너무 짜치는 방법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언론사 내부의 문제, 우리 언론들, 방송사들 잘 보도 안 해줍니다. 자, 이번에 어땠을까? 이번에도 그 침묵의 카르텔 공고하게 지켜졌습니다. 우리 청소노동자 삭발식 하신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무려 한 달간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모든 언론사의 총 보도된 고작 14건입니다. 심지어 그 14건 중에 11건은 미디어 오늘과 같은 미디어 비평지, 내일 노동뉴스와 같은 노동적 문제에서 쓴 거예요. 주요 언론들은 다 보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연합뉴스가 그래서 한 건 정도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인 KBS가 두 건의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KBS 삭발 기자회견이 있었던 10월 6일 현장에 직접 가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뉴스 한 건, 영상 뉴스 한 건을 냈습니다. 11월 4일 KBS 라디오도 화제가 됐습니다.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디스크 걸리셨던 박유선 노동자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다, 병가만 좀 달라, 복지후생 이런 것만 좀 정규직과 비슷하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 내줬습니다. CJ 대한통운 요새 택배 노동자들한테 분류작업 4천명 투입해준다고 해놓고 그 돈은 대리점과 노동자들에게 좀 전가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도 이런 식으로 밑장 빼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부르죠. 이곳을 압수수색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서 제법 보도되고 있기는 한데요. 한수원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추측이 가능할 정도의 단신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아는 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뭔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역사와 그 프레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30년 허가였기 때문에 2012년에는 운영 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천여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였으니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는 곳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위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폐쇄냐 수명 연장이냐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원안위는 총 9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었고요.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었습니다. 2015년 2월 어느 새벽에 원안위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채 표결을 강행해서 2022년까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원전 찬성론자들의 승리로 보였죠. 그러자 국민소송단이 결성되었고요. 수명 연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김익준 전 원안위원은요. 이 재판에 나와서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는데요. 의결 당일에 저녁 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취지로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다른 원안위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원안위의 결정에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한마디로 직권남용으로 부당한 10년 연장을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의결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라면서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안위는 항소를 했지만요. 2020년 5월에 재판부는 각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인 2018년에 한수원이 안전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해서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원안위도 월성 1호기의 영구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찬성론자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9월 국회는 감사원에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 전인 10월 20일에 나왔는데요.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틀 뒤인 10월 22일 국민의힘은 배동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살리려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는 셈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윤 총장이 등장합니다. 10월 29일 대건고검을 방문해서 월성 1호기 수사 검사들에게 권력에 굴하지 말고 공정하고 평등한 수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굳이 이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한 것도 대전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9일 중앙지검, 대전지검, 원전 폐쇄 수사, 윤석열에 달렸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11월 5일에 산자부와 한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 빠르죠? 이상하게 빠르죠? 이 때문에 최근 이 뉴스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되어서 피자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국민의힘과 재계,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너무 낮잡아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지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가 아니라 이미 수명이 완료된 원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명을 늘려주려고 했지만 정작 월성 1호기는 2016년에 설비 고장으로 2차례나 정지됐고요. 2017년에는 원자로 건물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발전이 정지된 뒤에 재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수명된 모든 연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2022년이면 수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옹리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2023년부터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등 노원전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타입 정책에 제동을 미리 걸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원전은 단순한 발전소 하나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체의 이권이 걸려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산업이고요. 이 때문에 해피아라는 분단이 또아리를 틀고 이 탈원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전기를 물 쓰듯이 쓰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거대한 흐름을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로 막으려 하는 행태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윤화석 안산시장의 말에 따르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내용의 전화가 3,600건가량 왔다고 하죠.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두순은 조두순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24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100명 중 2명꼴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범률 또한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에는 출소한 지 3개월이 안 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바로 아래층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감은거리 10m를 벗어나지 않아 집에 머무는 것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는 범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따라서 전자발찌는 재범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부인이 있는 안산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안산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심지어 조두순이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집의 위치는 피해자의 집과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12년 전 치료비가 오직 피해자 가족의 몫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 확보를 위한 이사 비용 역시 나라 지원 없이 민간단체의 힘을 빌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출소 후 심야 시간에 외출 및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